은퇴한 지 벌써 3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조정권이 지금 세상에 없다는 게 잘 믿어지질 않네요. 예. 제가 조정권을 처음 만난 것이 1965년입니다. 그때 조정권은 양정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저는 한양대학교 국문학과의 4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때 조정권한테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A4 용지 깨끗한 노트에 아주 정자로 쓴 그런 그 편지였는데 자기는 시가 좋아서 평생 시를 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좀 자기를 만나서 좀 안내 말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편지를 받고서 제가 그 답장을 보내죠. 그래서 그래 저 자신도 또 정권이가 조정권이 다닌 바로 그 양장고등학교에 제가 졸업생이고 선배가 되고 해가지고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를 만나곤 했습니다. 그때 저 역시 문단 등단을 앞에 두고 늘 고심참담하고 그러면서도 늘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시를 쓸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견고하고 그리고 한국 정통시에 가장 부합된 그런 시를 쓸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고 늘 큰 하나의 부담으로 지니고 있었던 것이 가령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의 창전백삼 같은 사람들, 카프카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릴케가 얘기한 시는 체험이다. 혹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시를 써라. 혹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로댕론 조각가 로댕론에 보면은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성은 헛된 것이고 훌륭한 예술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명성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런 거. 또 창전백상 같은 사람이 쓴 어떤 이 저질스럽고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흥행풍조 이런데 물들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힘주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실험하고 있었는데 조정권이 이따금 저희 집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영등포 저 끄트머리에 오류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에 차가 몇 번밖에 안 다녀요. 시청 앞에서 오는 차가 한 몇 번밖에 없는데 그 차를 타고서 시골에 있는 저희 글 쓰는 방을 갖다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 이걸 요약한다면은 견고한 구조 또 연결의 정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 제가 실험하고 있던 그런 문제를 조정권에게 제가 힘주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그런 면을 갖다가 앞으로 시를 쓰는데 구조를 갖다가 견고하게 추구해라. 연결 그러니까 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정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한양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한양대학에 자주 와서 박목월 선생을 만나고 또 그쪽에서는 글 쓰는 친구들을 만나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양대학의 조정권은 중앙대학 학생이었는데 한양대학에 와서 주로 이 글 쓰는 그런 문학 청년들 친구들을 만나고 아마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뒤에 와서 조정권의 시가 지금 얘기한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견고성, 구조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 정신의 어떤 타락한 정신, 오염된 정신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의 시에 나중엔 그것이 조정권 씨의 특성으로 평생을 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정권을 이 박목월 선생님께서 아주 아끼는 그런 그 문학 소년이었고 해서 나중에 이 현대 전몽건 선생이 창간한 현대시학이라고 하는 잡지 있죠. 지금도 나옵니다. 그 현대시학이 배출한 첫 번째 시인이 됐어요. 그래서 현대시학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게 되었고 또 그의 시가 발표되면서 이 1970년대 초반 한국 시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개성, 이 개성적인 시를 연이어서 발표하는 그런 발군의 어떤 시적 능력을 발휘해 보여주곤 했습니다. 1977년에 조정권이 첫 번째 시집을 간행했는데 시집 이름이 비를 바라보는 7가지 마음의 형태 이런 시였는데 거기 그 박목월 선생께서 서문을 쓰셨어요. 그 서문에 쓰시기를 조정권 군의 시에는 시적 천재성이 번뜩인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비를 바라보는 7가지 마음의 형태라고 하는 시집이 나오면서 이 시집이 지니는 그런 이 어떤 시각 이미지 그리고 정신적 어떤 형이상적인 그런 세계를 이걸 사물로 치환해서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어떤 능력 이런 것으로 해서 단연 시단에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구조적인 견고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연결의 정신 이런 것은 사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추구한다는 게 퍽 어려워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세속의 세계고 오염된 세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정권 시인은 아주 용케도 그런 세속과의 어떤 인접성 이런 것들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통호하는 그런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조정권이 어떤 면에서는 오만하든가 혹은 때로는 어떤 면에서 거만하기까지 하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무서운 그런 자기 결단 이런 것의 반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나중에 그가 지금 산정묘지 뭐 이런 일련의 시들을 쓰게 됐는데 이런 시가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런 비를 바라보는 7가지 마음의 형태와 같은 이런 하나의 정신을 사물로 치환해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탁월한 시적 재능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난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운 나이, 그래서 뭐 68세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근데 조정곤의 시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구에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의 시를 찾아서 읽고 감명을 받고, 그런 면에서 조정곤은 그 시적 생명이 오래오래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권 시인의 삼주기를 추모하고, 그러면서 그를 다시 이렇게 불러내서 만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더욱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정곤 시인이 2017년 이제 작고하셨는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서 세월의 참 빠름을 실감합니다. 조정곤 시인하고는 그 양종고등학교 1년 선후배, 그러니까 시단은 조정곤이 빨리 등단했지만 고등학교는 제가 1년 선배죠. 조정곤 시인을 제가 좀 시인으로서, 당시 저는 평론가로서 만나서 뜨겁게 문학을 얘기하던 시절은 1980년대 중반입니다. 당시 저는 그 85년에 현대시 정신사라는 책을 냈고, 이른바 정신주의 문학을 지향하던 시절이었고, 조정곤은 초기에 그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상당 기간 침체한 시기였는데, 저를 만나면서 문학적 또는 시적인 정열이 다시 불타오르면서 어느 날 그 산정묘지 1, 2, 3편을 들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는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작품이다. 앞으로 이 산정묘지 연작시를 밀고 나가서 한 권의 시집을 낸다면 조영은 문학사에 족적을 남기는 훌륭한 시인이 될 거다. 처음에는 이 세 편 쓰기도 어려웠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문학사 얘기를 하니까 조정곤 씨가 상당히 그 뭔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조정곤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 쓰기를 시작해서 시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도 뭐 팽개칠 정도로 시에 전념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써야 될 그 절대의 작품 또는 최고의 작품 또는 역작을 남기지 못하고 약간의 방황이 있던 시기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됐고, 이후에 그 당시 석계역은 포장마차가 즐비하던 시절인데 89년, 90년 이런 시간 동안 거의 매일 또는 하루 걸러서 후속되는 산정묘지 작품을 가지고 토론하고 서로 얘기하고 또 제가 방향도 제시하고, 그래서 1990년대 가을 무렵에 이제 산정묘지 연작이 끝나고 본인이 산정묘지 마지막 부분을 썼을 때 그 원고지를 들고 나와서 그 지금 그 상계역 노원역인가요? 노원역 어느 그 집에서 우리 내외와 그 부인 주경이 여서 함께 그 산정묘지를 끝낸 그 축하 모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91년부터 조정곤 시인은 김수영 문학상이라든가 서울 문학상을 받으면서 한국 문학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훌륭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조정곤은 시적 감성이 매우 뛰어나고 직관력이 있는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다만 이 산정묘지 연작을 밀고 나가면서 상당한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이후 새로운 시로 나가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정묘지 연작을 통해서 조정곤은 제가 말하는 정신주의 시의 한 절정을 보여준 시인이고,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소위 그 해체시가 유행하던 그 시절에 단연히 발군의 시인으로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곤은 자존심이 강하고 또 남에게 숙이지 않으면서
오로지 시에 헌신하는 시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독한 시간을 만년에 많이 보냈습니다. 본인이 동락당이라는 시에서 보면 산으로 하산하는 길을 끊어버렸다 할 정도로 고독하게 혼자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 고독한 시간들이 조정곤의 후반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커다란 그 자신의 그 세계를 완성하는 데 바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산정매질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시에 헌신하던 조정곤 모습을 떠올리면 아마도 시인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우리 시단이 제가 보기에는 황폐하고 또 무질서하고 잡박하고 혼란된 상황이라면 조정곤의 이런 시 정신을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정건이는 아마 서울 내기인 것 같아요. 서울 태생인 것 같고, 그때 처음 우리 고등학교 때 만날 때 우리 그 냉천동에 살았어요. 그 말수가 별로 없고, 누가 말을 시키면은 금방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뜸을 들였다가 대답을 해요. 근데 그 대답 소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툭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노래하듯이 이렇게 음정을 조금 이렇게 잡아가면서 대답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멋을 부리면서 대답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걸을 때도 뒷구머리를 슬쩍슬쩍 들으면서 걸어요. 그러니까는 걷는 것도 조금은 멋을 내면서 걷죠. 아직 어린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조정건은 그렇게 멋을 아는 친구였어요. 근데 조정건을 이제 좋아하는 호감을 가진 사람들은 야, 그거 참 말하는 거며 걷는 거며 이렇게 멋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조정건을 싫어하는 사람은 참 그 꼴불견이다. 왜 저럴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에게 이렇게 시각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듯이 다른 학생과는 좀 다르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신의 멋을 보이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필시키고자 했던 그런 학생으로 우리가 봤던 그 기억이 그렇게 됩니다. 조정근은 내가 이 고등학교 2학년 처음 만났어요. 조정근은 저기 서울역 뒤에 있는 만리동에 있는 양정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게 서울 시내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이게 무슨 독서, 문학 이런 서클들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학교에 다니던 그 한 학생이 2학년 2학기인데 한번 거기 가보겠느냐. 그래서 갔더니 이제 거기에 조정건이가 친구와 같이 이렇게 양정학교 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남녀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시도 있고 그 서클의 이름이 향우입니다. 향은 향할 향자에다가 버두자니까 내 생각에는 뭐 우정을 이룬다 뭐 이런 뜻이겠죠. 향한다는 뜻이니까. 거기서 한 그 6개월 동안 같이 활동을 하면서 조정건이가 이제 시를 쓴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고 같이 시를 쓰는 학생으로서 친해졌어요. 그 앞에 다른 학교 다니던 그 신현정이라고 신현정도 이제 좋은 시인이었는데 그 죽은 지가 한 10년 됐어요. 그 신현정하고도 내가 사귀고 있었는데 그 신현정, 조정건 나 셋이서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고3이 됐는데 조정건이가 학교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하는 소리가 자기 선배 중에 시 쓰는 선배가 한 분 있는데 거기를 놀러 가자고 그래요. 거기가 오리동입니다. 지금 오리동은 무슨 전철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는 아주 먼 시골이에요. 아주 경기도입니다. 그때 뭐 지금도 경기도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한 시외버스 비슷한 걸 타고 터덜거리고 갔더니
거기에 계신 분이 이건청 선생이에요. 이건청 선생도 양정고등학교를 나오고 한양대학을 막 졸업을 하고 그때는 취업이 어려울 때라 취업이 안 됐는지 집에서 이제 학생들을 그룹으로 지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갔더니 빵집에 데려가서 뭐 문학이 어떻고 시가 어떻고 그 당시 우리는 무슨 뭐 저명한 시인을 만날 수 있는 길도 없고 시를 쓰는 무슨 시인을 만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시를 쓴다고 그러면은 천리가 멀다 하고 찾아가던 그러한 그 철부지의 시 문학도들이었습니다. 조정건 역시 그런 시 문학도였어요.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국문과에 입학을 했고 뭐 조정건은 다른 대학에 조금 다니고 있었고 근데 조정건이가 그 학교에 친구가 없는지 맨날 왕십리 와서 놀았어요. 왕십리 와서 한양대학교에 글 쓰는 사람들하고 놀고 그래서 한양대학교 우리 동창들하고 전부 친구가 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같이 지냈는데 조정건이는 그때 참 그 문제가 참 문제라는 게 이제 글 쓰는 재주가 아주 있었습니다. 나는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조정건은 내가 군대 가 있는 사이에 박목월 선생님이 그때 막 창간한 현대시학이 그때 창간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전봉원 선생님이 이제 현대시학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서대문에 이제 사무실을 가지고 잡지를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목월 선생님이 조정건을 거기에 추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조정건은 현대시학이라는 잡지가 창간되고 첫 번째의 추천자입니다. 시로서 시 잡지니까 첫 번째 추천자고 아마 시조는 박시교 형이 첫 번째 추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게 조정근은 그 잡지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주 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내가 제대를 해서 복학을 했는데 조정근이 또 군대를 가는 거예요. 조정근이 좀 늦었죠 군대를. 여하튼 그래서 헤어져서 이 사람은 부산 가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서로 헤어져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서로 문학적인 긴장을 놓지 않고 신현정에도 그때 늦게 군대 가 있었고 그 셋은 그렇게 그 문학적 교류를 계속 해가면서 있었어요. 나는 그동안에 그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을 해서 시단에 나왔고 또 신현정이는 월간 문학을 통해서 문단에 나왔고 그래서 시작 활동을 했는데 1973년인가 박목월 선생님이 심상이라는 잡지를 창간했어요. 그 잡지가 관철동에 있었고 종로이가 관철동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이건청 선생, 김정혜 선생 이런 분들이 도와주고 박목월 선생님, 박남수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잡지에 어떤 어른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관철동에서 우리가 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때 목월 선생님이 너희들끼리 모여서 무슨 동인질 한번 해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정건이나 나나 그때 심사로 나온 김성춘 또 김용범, 이준관, 뭐 한광구, 권다롱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신감각이라는 동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회까지 계속 쭉 했는데 제 1970년대, 80년대라는 시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그 순수시보다면은 보다 사회적인 현실적 이슈를 가지고 있는 시들이 보다 대두되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한 그 사회적 영향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그 하던 신감각은 말 그대로 순수한 서정시를 고집하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때에 같이 결석했던 시인들이 지금 나이들이 다 70이 지났습니다만은 죽은 사람도 몇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지금까지도 아주 활발히 좋은 시를 쓰면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우리가 이렇게 보였던 그 문학의 열정 같은 것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저력과 힘으로 우리는 있었어요. 조정근은 그 오랫동안 그 일정한 직장을 잡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재주가 탁월한 사람인데 그 공관사에 들어갔어요. 공관사에 들어가서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 가지고 편집장이 됐어요. 공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김수근 선생이 그 건축가 김수근 선생이 하던 그런 그 회사고 거기에 잡지가 나왔었는데 그 잡지는 미술인들이 굉장히 선망하는 잡지였어요. 그 조정근은 수많은 예술가, 미술인들하고 공간을 통해서 사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기질을 어떤 문학뿐이 아니고 음악, 미술 이런 쪽으로도 발산시키면서 활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그 공관사가 김수근 선생이 돌아가시게 되고 많이 어려워지게 됐는데 문예진흥원,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예술위원회죠. 그때는 동숭동에 있었는데 동숭동에 지금의 그 강당만 있죠. 그걸로 직장을 옮겼어요. 근데 옮겨가면서 부장 서류로 갔어요. 다들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근데 그만큼이나 파격적으로 조정근을 대우해줘가면서 글로 스카우트 가듯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평생 직장이 돼가지고 조정근은 거기서 정년퇴임을 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은 조정근은 그 직장을 무슨 학교 선생님이나 뭐 출판사에서 책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이 아닌 문학 예술과 관계되는 일들과 아주 직접적인 그 관계되는 그런 직장에서 했어요. 공관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예진흥원 즉 문화예술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많은 그 문학, 연극, 미술 뭐 이런 등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게 문학적 그 지원을 해주고 그들과 끝없는 교류를 하는 그러한 그 직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 있으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예술적 긴장을 더욱더 이렇게 긴축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 그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시골에 가서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하면서 시나 쓰겠다. 그런 생각한 사람들은 100이면 100 전부 망했어요. 시골에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 하다가 하숙방에서 앉아서 답답하니까 동네 나가서 막걸리나 마시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시 한 편 못 쓰고 1년 지나가는 건 후딱 지나갑니다. 보통 결심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듯이 주변이 긴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 한 문학은 혹은 예술은 끌어가기가 힘이 들어요. 그런데 조정근은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러한 그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예술인들과 교류를 하고 만나야 되고 뭐 그들과 같이 자리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문화적 예술적 긴장을 놓치지 않았던 건 아닌가. 뭐 우리 같이 학교 선생님이나 하고 또 누구같이 출판사에서 일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러한 그 텐션이 조금 완화될 수 있었겠지만은 사람의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조정근은 바로 그러한 자신의 개인적 기질과 함께 그런 환경 요인 같은 것들이 조정근의 젊은 시절에 어떤 예술에 집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어느 날은 이 친구가 이사를 한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직접 부암동인데 지금 그 서울에서 그 뭐 백사골이라고 하던가 그래가지고 이 시골 같은 데가 이 북악산 뒤쪽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가끔 TV에 나오는 데인데 글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언덕을 따라서 한참 골목을 지나다 보면 그 끄트머리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뒤로는 완전히 시골이고 거기에는 무슨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조각가가
대학에 지방에 교수가 돼서 가느냐고 집을 조정관한테 빌려줬어요. 거길 갔는데 그 집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뭐 그때 우리가 무슨 뭐 차를 운전하던 시절도 아니니까 술 먹고는 그 술 먹은 마음에 숨차서 올라가려면 젊으니까 올라갔지. 한참 헉헉거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러고 집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조정근은 뭐라 그러냐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입산하는 것이고 집에서 나와서 직장을 하는 건 하산해서 속세로 내려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농담 삼아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을 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시인이 아닌가. 나는 이 까까머리 열 몇 살 때부터 만나가지고 그 나이가 다 지금은 70이 넘었지만 그때 조정건이가 작곡할 때는 70이 아직 전인데 같이 만났어요. 어느 날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보니까 조정건이가 보낸 이메일이에요. 그 이메일에 보면 자기가 수술을 했는데 몸이 무척 나쁘다. 한번 보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화를 하고 그 일요일 날 전철을 타고 조정건이 사는 석계역에 가서 어디로 가면 뭐 버스 정거장에 서 있겠다. 그래서 점심 때 갔더니 굉장히 말랐어요. 아주 많이 말랐어요. 날 보더니 옆에 횟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주를 우리가 한 병씩 마셨어요. 이 사람이 술을 먹어도 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더니 뭐 다른 친구도 좀 보고 싶은데 다음 주에 다른 친구하고 좀 올 수 있냐고. 그러자고. 다른 친구 또 갔더니 그날은 술을 더 먹었어요. 말도 못하게 술을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이 심장 수술을 하고 몸이 거의 반쪽이 된 사람이 그렇게 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술을 마셨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몸이 쇠약해지고 그거로 인해서 아프다고 병원에 있다고 전화를 했더니 복수가 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간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작고를 하게 됐는데 그렇듯 조정근은 그 사는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길을 가는 데에 용감했지.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했던 사람으로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 술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보다 내가 지금 술이 먹고 싶은데 먹어야지. 술 먹고 그러고 시를 써야지. 그게 시인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시인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조정근이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살림은 하인한테 시키고 우리는 시나 쓰자고. 뭐 이렇게 말해요. 살림은 하인한테 시키고 이게 어떻게 매우 방자한 말이 될 수 있는데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말고 시인으로 태어났으니 시인의 길로 우리가 가자. 뭐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시도 남기고 벌써 이제 조정건이가 간 지가 한 2년 됐나? 3년 됐어요. 그렇게 3년 됐군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좋은 시들을 그 독자들이 기억을 하고 또 후학들이 읽고 연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